2차 시각장애 영유아 지원.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일상생활 훈련, 방향 정위와 이동 훈련, 운동, 감각, 시기능 훈련, 교육기관 선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시각장애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성. 시각장애 영유아의 경우 시각 자극이 주어지지 않아 탐색욕구 및 움직이려는 동기가 낮고 주변 성인들의 과잉보호 및 시각 제한으로 인해 운동량이 적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머리를 숙인 채 걷고 무릎과 관절을 완전히 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장애물 감지를 위해 발을 끌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모방하는 것이 어려워 다양한 신체 기능을 습득하고 익히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시각 손상은 지각과 개념 형성, 그리고 언어 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통합하는 것이 어려워 개념 습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로 인하여 일반 아동에 비해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적으므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강한 동기 때문에 언어 습득에는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으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얼굴 표정이나 눈짓, 몸동작의 사용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하늘, 안개, 구름 등과 같은 단어들을 잘 알기는 하나 미사여구가 포함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기, 대화 시 상대방을 바라보기 등의 사회적 기술들을 눈으로 관찰하고 모방하기 어려워 기술의 습득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 행동을 보이거나 부모와 떨어져 있는 등의 새로운 상황을 접할 때 두려움을 보이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 일상생활 훈련.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고 식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시각장애 영유아의 경우 모양이나 촉감 차이에 따라 같은 음식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지를 제거한 딸기와 그렇지 않은 딸기, 자른 오이와 통오이, 말린 미역과 불린 미역, 생고구마와 찐 고구마 등 아이가 다양한 형태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 전에는 식단을 알려주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음식의 위치를 알려주어 스스로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음식이 잘 보이지 않아 음식이 없는 부분을 계속 숟가락질하거나 아무것도 찍지 못한 포크를 입에 넣는 경우가 많아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아이를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아 음식을 한쪽으로 모은 후 숟가락질하기, 포크로 그릇 바닥을 긁어 음식 찾기 등의 요령을 알려주세요. 컵 사용법을 지도할 때는 목이 마를 때 주스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뚜껑이 없는 컵을 준비하여 주스를 따르기 전 컵의 안팎을 손으로 만져본 후 주스를 부어 주스를 만져보게 합니다. 걷기 시작하면 물을 마시고 난 후 사용한 컵을 제자리에 두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부모에게서 컵을 직접 건네받은 경우, 컵을 사용한 이후 허공에 컵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영유아가 사용한 컵을 내려놓을 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는 물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의 이름과 기능을 그때그때 말로 설명해 주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입는 옷을 바지, 팬티 등으로 구분하여 알려주면 아이가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옷의 앞뒤와 안팎을 구분할 수 있도록 라벨, 패치, 주머니, 단추, 솔기 등의 단서를 알려주세요. 신발이나 장갑은 좌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쪽에 매듭, 구슬, 안전핀 등을 부착합니다.
평소 아이가 자주 입거나 좋아하는 옷이 있다면 옷걸이에 리본 등을 달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아이와 함께 옷이 있는 곳으로 가서 스스로 서랍을 열어 옷을 꺼내도록 합니다. 이는 서랍의 용도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학습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각 의복의 위치를 기억하여 자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입기 쉬운 옷을 준비하고 입는 순서대로 의복을 배치해주세요. 아이가 옷을 잘 입었을 때는 언어로 알려주며 칭찬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옷은 항상 정해진 위치에 두되 계절이 바뀌어 옷을 교체하거나 다시 정돈해야 할 때는 아이와 함께하여 변화를 알게 합니다. 옷은 입는 것보다 벗는 것이 쉬우므로 입은 옷을 벗는 것부터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입고 벗는 방법을 지도할 때는 과제 분석을 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과제 분석 시에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직접 실행해보며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양말 신기 과제 분석의 예입니다. 1. 양말의 뒤꿈치를 찾는다. 2. 양말 뒤꿈치가 바닥으로 가게 양말 발목을 잡는다. 3. 양말 발목을 벌린다. 4. 양말을 발가락 전체에 끼운다. 5. 양말을 발등까지 끼운다. 6. 양말을 발목까지 올린다. 지도시에는 1번에서 6번 순서로 또는 6번에서 1번 순서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6번 순서로 지도를 할 때는 아이가 스스로 1번 과제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차례대로 지도하면 되고 6번에서 1번 순서로 지도할 때는 1번에서 5번까지는 부모님이 해주시되 6번만 아이 스스로 하도록 지도하고 아이가 스스로 6번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1번에서 4번까지 부모님이 해주신 후 5번부터 6번까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양말 신기 습관을 잘못 들일 경우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양말 뒤꿈치 위치를 잘 못 맞추고 이를 고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양말 신기를 비롯한 기초 생활 습관들은 처음 훈련할 때부터 바른 방법으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이를 지도하다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여 아이가 과제를 수행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도와주거나 부모가 대신 과제를 수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느리게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해당 시기에 익혀야 할 기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느긋한 마음을 갖고 아이를 지도해 주세요. 옷 입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옷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예쁜 옷은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감이 부드럽고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바꾸어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촉각이 둔해지는 것이 싫어 추운 겨울에도 장갑을 착용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주머니의 용도를 알려주어 주머니를 활용하도록 해주세요. 귀를 덮는 모자 역시 청각 자극이 둔해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거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신발 신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억지로 안고 나가기보다 아이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여름 뜨거워진 아스팔트의 온도와 자갈밭의 거친 촉감을 느낀 후 신발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유아가 부모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잠자기 전에 간단한 용품, 열쇠 꾸러미, 플라스틱 컵, 숟가락, 빗, 플라스틱 접시 등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이름을 말하게 해보세요. 이것은 일반 영유아가 잠자기 전에 부모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는 시각적 모방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양치 소리를 듣게 하여 양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적당한 양의 치약을 칫솔에 짜는 것 역시 어려우므로 아이의 손가락에 함께 치약을 짜보며 적정한 양의 치약을 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뱉기 지도 시에는 부모가 아이의 손바닥에 물을 뱉어 아이가 청각적, 촉각적으로 물뱉기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과일 조각이 들어간 물을 입에 넣어 조각 뱉게 하기. 더 이상 담지 못할 정도로 입안 가득 물을 부어 물 뱉게 하기 등의 방법으로 물뱉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화장실 사용을 하도록 지도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끄러질 경우 크게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타일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샤워기를 사용하다 전등 방향으로 물이 향할 수도 있으니 전등 상태도 확인해 주세요. 샴푸와 바디워시 등은 언제나 같은 위치에 두어 바꾸어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각 통의 모양이 다르다면 구분하기에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저시력 영유아의 경우 실내가 어두우면 사물 구분이 어렵습니다. 실내, 특히 계단은 어둡지 않게 하고 계단마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테이프의 색은 계단과 대비가 확실히 되는 색깔로 선택하여 아이가 단차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에 공포를 느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계단 오르기가 익숙해진 후에 내려가기를 지도하도록 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는 이동을 하며 여기저기에 부딪히게 되므로 뾰족한 모서리나 기둥에 안전보호대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렬한 명암이나 색채 대비를 주어 사물을 구분하도록 돕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구의 위치를 바꿀 때는 반드시 아이에게 알려주어 집안 구조의 변화를 인지하게 합니다. 여닫이 문이나 창문은 항상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열어두어야 아이가 이동 중 부딪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싱크대의 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추락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각 문마다 다른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각 방을 구분하게 하고 현관에 소리나는 종을 달아 현관의 방향을 인지함과 동시에 가족이 출입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용도와 사용법, 위험성을 알려주어 젖은 손으로 만지거나 전선을 당기고 씹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기기를 치워주세요. 선풍기, 전기포트 등은 시각장애 영유아의 경우 더욱 무방비 상태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방향 정의와 이동 훈련. 방향 정의란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여 자신이 이동하려는 방향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정의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 정의를 위한 감각 훈련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향 정의를 위해서는 방향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간단한 지시에 따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놀이를 통해 오른쪽과 왼쪽, 앞과 뒤,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훈련을 하고 앞으로 걸어가 보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볼까 등의 지시를 통해 아이가 방향을 올바로 구분하고 있는지, 간단한 지시에 따를 수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방향 정의 훈련을 했다면 아이와 산책을 하며 이동 훈련을 해보세요.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우체통 등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할 경우에는 유용한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마트 안내방송, 음식점 냄새 등도 방향 정의 및 이동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기초적인 보행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 그림과 같이 팔을 앞으로 뻗어
자기 보호를 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는 바르게 걷는 모습을 보고 모방할 수 없어 어색한 자세로 걷는 경우가 많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거나 장애물 감지를 위해 발을 끌며 걷기도 합니다. 아이가 보행 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해주되 너무 정확한 자세를 요구하여 보행이 스트레스로 여겨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걸음걸이를 바르게 하기 위한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의 원인에 따라 야외 활동 시 눈부심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으므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익숙한 장소에서는 아동이 혼자 보행할 수 있지만 낯선 곳이나 위험한 곳,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보호자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여야 합니다. 안내 보행 시에는 아이가 안내자의 팔꿈치 위를 잡고 반보 뒤에서 걷는 것이 기본이지만 안내자와 아이 간 키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안내자의 손목을 잡게 하고 손목을 잡는 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안내자의 손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만든 고리를 잡게 합니다. 안내를 할 때는 앞에 계단과 같은 장애물이 있거나 지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잠시 멈춰 아동이 환경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행을 위해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보행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국립특수교육원 부설 원격교육연수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운동, 감각, 시기능 훈련. 시각장애 영유아는 시각 자극의 제한과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해 운동량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대소근육 운동을 통해 운동 기능을 발달시켜 주어야 합니다. 운동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영유아는 시각적 제한으로 인해 능동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상황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촉각, 청각 놀이를 제공하여 감각을 자극시켜주고 사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촉각과 청각을 자극할 수 있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요리할 때 쓰는 식재료들은 훌륭한 촉각 재료가 됩니다. 쌀을 풍선에 넣어 흔들기, 설탕을 물에 녹여 맛보기 등 위험한 것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동물처럼 위험한 것, 산처럼 큰 것, 신체 장기처럼 실제 만져보기 어려운 것 등은 촉각 교재나 모형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 실물과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고 실물이 아닌 모형이라는 점을 알려주며 모형의 크기, 온도, 촉감 등이 실물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어야 아이가 사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소리나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양말을 재활용하여 콩주머니를 만들어주면 콩주머니를 잡고 떨어지는 소리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콩, 쌀, 조 등의 곡식류를 소리의 차이를 나게 주머니를 만들어주거나 다양한 크기의 구슬을 넣어서 소리의 차이, 크기 등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뚝딱뚝딱 쉽게 만들 수 있는 콩주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장난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점자 교육에 앞서 앞에서 설명한 촉각 훈련과 함께 여러 가지 선과 점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식탁, 의자, 서랍 등과 같은 주변 사물에 점자를 붙이고 점자도서, 묵점자 혼용도서, 촉각도서 등을 만져보며 점자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아이에게 점자를 지도하기 위해 점자를 배우고자 한다면 점자 세상의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세요. 자세한 점자 규정은 한국국어원에서 발행한
한국 점자 규정 해설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점자 도서, 묵점자 혼용 도서, 촉각 도서 등은 각 지역의 점자 도서관을 통해 방문 및 우편으로 대출할 수 있고 점자를 쓰는 데 필요한 점판, 점필 등을 비롯한 각종 시각장애인 생활용구는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생활용구 전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저시력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단, 시각장애 원인에 따라 눈에 피로를 주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훈련에 앞서 아이의 눈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기능 훈련의 방법에는 움직이는 장난감 따라가기, 쳐다보기, 관역에 콩주머니 던져넣기, 고리 던지기, 에어하키, 같은 색깔 또는 같은 모양 블록 찾기, 선의 테두리를 진하고 두껍게 그은 도안 색칠하기, 눈으로 보고 설명하기, 따라 그리기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능 훈련을 할 때는 물체 간의 강렬한 색채 대비를 주어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대경과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여 그림이나 글을 확대하여 볼 수 있게 하거나 큰 글자책, 확대 그림책 등을 제공해 주세요. 단, 글자를 무조건 크게 제시해준다고 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하는데요. 글자가 너무 크면 글자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사물을 볼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면 이는 시야의 중심에 암점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정면을 향하게 교정하려 하지 마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가장자리 시야로 사물을 보는 훈련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5. 교육기관 선택.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비장애 영유아와 동일하게 일반 유치원에 다닐 수도 있고 시각장애 학생만을 위한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기관별 특성을 꼼꼼히 살펴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유치원은 또래의 정상 발달 과정을 관찰하며 모방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시키고 의사소통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내 유치원은 특수교사가 영유아의 수준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고 시기능 훈련, 잔존 감각 훈련 등 시각 보상 훈련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일반 유치원에 비해 장애 영유아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아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례처럼 우리 아이의 친구가 시각장애 친구 외에도 일반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할 때에는 일반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 주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특수학교 두 곳을 비교해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에서 가까워서 이동성은 좋았지만 많은 인원의 일반 유아들 틈에서 아이가 잘 버텨낼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보살펴줄지 많은 고민이 되었고 특수학교 두 곳은 집에서 멀고 직접 통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소수의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지원해주는 보조 인력이 있었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특수학교를 선택한 경우에도 추후 일반 학교 입학 또는 전학이 가능하므로 교육기관 선택 시 참고하세요.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습관들은 처음 훈련할 때부터 바른 방법으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이가 생활하는 가정 환경이 안전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언제나 정해진 위치에 물건을 두는 것, 강렬한 명암 색채 대비로 공간을 쉽게 변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잔존 감각을 이용한 방향 정위와 이동 훈련은 앞으로 아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므로 아이가 충분히 잔존 감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세요. 이동을 할 때는 각종 지표와 단서를 활용하고 자기보호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소근육 운동을 통해 운동 기능을 발달시켜주고 촉각, 청각 훈련으로 감각을 자극시켜주세요. 아이가 저시력이라면 시기능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일반 유치원을 비롯하여 특수학교까지 시각장애 영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기관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래와 어울리는 것에 중점을 둘지, 시각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에 중점을 둘지에 따라 적합한 교육기관이 다르므로 각 기관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